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친구들과 나는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를 피해 산속에 있는 별장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그곳은 나의 작은 외삼촌이 소유한 별장이었고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다. 다 같이 합의한 결과 우리는 5명이서 그 별장으로 차를 몰고 출발했다. 도시를 벗어나 작은 산악도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우리의 들뜬 마음은 푸른 자연 속에 서서히 녹아들었다. 그 길은 처음엔 포장 도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갈길로 바뀌었고 주위는 온통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었고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야, 이 길이 맞긴 맞는 거지?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응, 맞아. 별장이 잘 안 알려진 곳에 있어서 길이 좀 험할 거라고 하긴 했었어. 나는 화면에 표시된 작은 빨간 점을 보며 대답했다. 한참을 더 운전하고 나서야 우리는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작은 나무집에 도착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 외삼촌의 별장이었다. 별장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져 있어 모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고풍스러웠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짐을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없었던 티가 났지만 외삼촌이 앞서 청소를 해 두었는지게 문적인 청결 상태는 유지되고 있었다. 나는 벽난로에 불을 켜고 친구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산속 깊은 밤이 돼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우린 거실에 모여 앉아 각자 가져온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한 친구인 지훈이 각자 기창 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야, 방금 창밖에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누가 여기 온 것 같은데? 우린 모두 소리를 집중해 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냥 지훈의 장난이라며 무시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창문 너머에서 어두운 실루엣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5명 모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누가 있어? 나온다면 지금 나와. 민준이 소리치며 창문가로 다가갔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당황했고 그 자리에 서서 몇 초간 말을 잊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으스스한 분위기를 깨고자 한나가 호기심 많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날씨에 딱 맞춰서 공포 얘기나 한번 해볼까? 어때? 친구들이 망설이던 찰나 지훈이 손을 들어 동의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좋아. 그럼 내가 아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몇 년 전 이 별장에서 한 가족이 휴가를 보냈다고 해. 지훈의 이야기는 한 가족이 이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던 도중 어린 딸이 갑자기 사라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가족은 모든 곳을 뒤졌지만 딸은 끝내 찾지 못했고 그 후에도 밤마다 딸이 목소리가 별장 안을 떠돌았다는 괴담이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거실은 침묵에 잠겼고 나머지 친구들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시계가 가리키는 자정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모두 잠 좀 자자. 부지런히 놀려면 힘이 필요하잖아? 나는 억지로라도 명랑한 목소리를 내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거실의 전등이 갑자기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진 그 순간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들 두려움에 동동거리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냥 바람인가 봐. 소리가 울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지만 누구도 믿지 않는 눈치였다. 마침내 발걸음 소리가 거실 문 앞에서 멈췄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섬뜩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숨을 죽인 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부터가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별장에 다녀간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고 싶다. 혼자서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밤이 되면 절대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2번째 이야기. 그 해 여름은 이상할 정도로 더웠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조차 에어컨이 없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학업에 집중해야 했고 그래서 마침내 결심했다. 방학 동안 시골의 외할머니 집에 머물기로. 외할머니 집은 경상도 어느 작은 산속 마을에 위치해 있었다. 산과 논, 개울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동안 답답했던 도심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다. 온통 녹색으로 물든 그곳은 작은 마을이라 주민들도 다 서로 알 만큼 친밀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오래된 저택, 바로 기족가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기족가라 불렀고 왜인지 그곳을 지나칠 땐 항상 말소리를 낮췄다. 나는 처음엔 이 모습이 정말 이상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외할머니께 물었다. 할머니, 저 기족가라는 집은 뭐예요? 왜 사람들이 그 집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외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곧장 대답했다. 그래, 우리 아이, 그 집은 옛날부터 좀 이상한 곳으로 소문났었어. 하지만 할머니도 자세한 건 잘 몰라. 다만 그 집에 가까이 가지 말거라. 알겠지? 하지만 나는 기족가에 대한 호기심을 쉽게 접을 수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밤이 되었다. 날씨는 여전히 더웠고 달빛도 유난히 강렬했다.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결국 산책을 나서기로 했다. 마을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얼떨결에 그 기족가 앞에 다다랐다. 달빛에 비친 기족가는 정말로 고풍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를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문득 용기가 생겨 그 집 주위를 돌아보기로 했다. 집 주변은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우물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서다 보니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더 호기심이 생긴 나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만 약간의 햇빛에 비치는 물속에는 알고 보니 무언가가 반짝였다.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한 나는 우물 안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그 순간 우물 속에서 사람 형상을 한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설마 고작 그림자가 나를 이렇게 놀라게 하다니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림자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반대로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듯 했다. 온몸에 오싹한 기운이 퍼지는 걸 느꼈다. 나는 황급히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집안에서 도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분명 닫아놓은 창문이 어느새 열려 있었고 벽에 걸린 사진들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때였다.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가던 중 거실에서 뭔가가 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긴 머리와 흰 옷을 입은 여자였다. 그녀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너무나 무서워서 이를 악물고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 보세요. 할머니. 결국 할머니가 문을 열었고 내가 본 것을 말하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저런, 우리 아이가 결국 기족가에 갔다 온 것이구나. 그 집에는 오래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단다. 할머니는 그날 밤 마을에서 있었던 오래전 사건을 들려주셨다. 그 귀족가에는 한때 매우 부유한 가문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가문은 피로 얼룩진 역사를 갖고 있었다. 어딘가 어둡고 살벌한 분위기가 맴도는 그곳에서는 축복받지 못한 사랑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비극으로 끝나며 영원한 저주를 불러왔다는 이야기였다. 말씀을 다 들은 후에도 내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시골의 평화로운 모습도 좋지만 이제는 도심의 답답함도 괜찮다고 느꼈다. 서둘러 외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난 뒤 난 그곳에서 벗어났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그 영상과 느낌은 잊을 수 없었다. 그 집에 대한 의문은 결국 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고 말았다. 시간이 흘러 난 그 집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다. 기족가에 얽힌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가끔씩 꿈에서 그 우물곽인 머리의 여자가 날 찾아온다. 그때마다 나는 그 무더운 여름밤 귀족가 앞에서의 기억이 떠오른다. 누구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경고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 역시 2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3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할 내용은 몇 년 전 내가 겪었던 일이다. 별다른 전조 증상 없이 시작된 그 무서운 사건을 말이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나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이사를 오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거기에 머물렀다. 낡았지만 그래도 내가 정감 있는 곳이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다녀오기로 했다.
새벽 2시쯤이었나. 평소 귀가 어두웠던 나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날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편의점에서 간단히 간식을 사고 다시 돌아오는 길, 나는 아파트 입구에서 이상한 북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급기야 내 바로 옆에서 멈췄다. 분명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가까이서 들려온 그 북소리는 숨을 헐떡이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다음 날 회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이상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4층에서 멈춰 서서는 열리지 않는 문을 바라보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몇 분 후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작동을 멈췄고 나는 그 안에 갇혀버렸다. 비상벨을 눌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핸드폰마저 먹통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 내부에 비추던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등 뒤에 무언가가 느껴졌다. 차마 뒤돌아보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5층에서 문이 열렸다. 나는 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며칠 후 회사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는 말했다. 그 아파트 예전에도 이상한 소문이 많았어. 누군가 죽었는데 그 이사가 떠돈다는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다시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그날 들렸던 북소리와 엘리베이터 사건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속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 그 여인은 초췌하고 눈물이 가득 찬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도와줘요라고 속삭였다. 순간 겁에 질린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꿈에서 깬 후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내 귀에 맴돌았다. 그 후로 매일 밤 그 여인은 꿈에 나타났다. 그녀는 점차 더 선명해졌고 결국 그녀가 살던 층이 4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점점 더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결국 나는 이사를 결심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여인은 내 꿈속에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순간 나는 뭔가 해방된 느낌을 받았다. 아파트를 떠난 후로는 이상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가끔씩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아파트를 떠올리면 나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는다. 과연 그 여인의 영혼은 진정으로 편안한 안식을 찾았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 아파트 어딘가에 떠돌고 있는 것일까? 이제야 나는 알게 되었다. 어떤 장소에는 이유가 있는 공포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혹시 모를 섬뜩함과 소름을 느끼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여전히 이 아파트를 찾고 싶은가?